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가까이 다가오곤 하죠. 바로 당신과 제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남편과 상간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찾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조부의 수행원들이 보낸 리무진을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제 조부님은 그 집안을 파산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은 저녁 8시가 다 되어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야근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아파트 단지의 보도블록 위를 걷는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녁으로 따뜻한 잔치국수나 끓여 먹을까 생각했죠.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신혼의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우리네 일상은 맹물처럼 밍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다다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얼른 집에 들어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것도 꽤나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야근이 없다고 했으니 집에 있을 시간이지만 손님이 온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의 풍경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소파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작년 제 생일에 민준 씨가 선물해준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한 제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분홍색 베넷 저고리에 쌓인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통통한 볼살이 이제 막 생후 1개월은 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결혼 3년 차인 민준 씨는 그 여자 바로 옆에 딱 붙어 앉아 젖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저와 산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따스한 눈빛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소파 위에 세 사람, 아니 두 어른과 한 아기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한 듯 웃음을 거두더니 이내 다시 표정을 굳히며 오히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올 때가 아닌데 왔다는 듯이요. 제 잠옷을 입은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짐짓 놀란 척하며 아이를 민준 씨 쪽으로 더 밀착시키며 말했죠. 어머,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민준 씨만 쳐다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 민준 씨는 젖병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에라 모르겠다는 식인 배째라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숨기지 않을게. 이쪽은 수진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고 태어난 지 딱 한 달 됐어. 저는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눈썹을 치켜세우며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저랑 민준 씨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고요.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민준 씨 어릴 때랑 판박이라니까요. 저는 그 여자의 도발에도 아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아이라 해도 제 결혼을 파탄낸 증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현관 옆 콘솔로 걸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사실 민준 씨가 수상하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잦은 야근 핑계에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요.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 되었네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민준 씨 앞에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서명해. 이 집은 내가 결혼할 때 해온 네 명이니까 내 거고 예금은 반반 안 나눠. 당신한테 1억 원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나가.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간다. 양육비? 당신과 당신의 그 사랑의 결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민준 씨는 합의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 그래, 좋아. 당신도 이 결혼 생활에 별 미련 없었나 보지. 누가 겁낼 줄 알고. 이혼해. 해주면 될 거 아냐. 그는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어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 역시 합의서를 확인하고 제 이름을 정자체로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저는 제 몫의 서류를 가방에 넣고 민준 씨 몫은 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쿨한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드디어 그 여자에게 시선을 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누굴 사랑하든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이 남자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이 집구석에서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해. 단, 내 물건엔 손대지 마. 그 분홍색 잠옷 포함해서.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내 집 아니야.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고. 문이 닫히고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오히려 가슴속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낸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강민준이랑 끝냈어. 오늘 밤 너희 집 신세 좀 져야겠다. 지은이는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니 당장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른 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센서 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 살자. 그날 밤 지은이네 집에서 그녀가 끓여준 얼큰한 김치 수제비를 먹으며 땀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이는 귤을 까주며 계속해서 민준 씨를 욕했습니다. 야, 네가 시집갈 때 혼수며 집이며 다 해갔는데 그 배은망덕한 놈이 바람을 피워? 그것도 애까지 낳아? 저는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차라리 잘 됐어.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 정말로 많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준 씨는 저에게 너무나 차가웠고 부부로서의 정은 이미 말라비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지은이는 제가 너무 강한 척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힘들면 울어도 돼. 괜찮아. 진짜야. 할아버지도 나 기다리실 텐데 내일은 본가에 가봐야겠어. 지은이는 제가 지방에 계신 할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몰랐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지은이와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기사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기사님이 건네준 보온병에는 따뜻한 우유가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 어제 주무시는 거 불편하셨을까봐 주방에 일러 따뜻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따뜻한 우유병을 쥐니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할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끝내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내 집은 여기다라고만 하셨죠. 역시 가족품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준 씨는 아침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수진이 아이를 안고 침대맡에 앉아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언니 어제 어디로 갔을까? 혹시 후회하고 어디 찜질방 같은 데서 울고 있는 거 아냐? 민준 씨는 기지개를 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후회? 후회했으면 어제 무릎 꿇고 빌었겠지. 사인할 때 봤잖아. 얼마나 망설임 없는지. 내가 볼 땐 걔도 밖에서 딴 놈 만나는 게 분명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제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이혼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염장이라도 지를 심산이었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어제 제 번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됐다. 야, 우리 예전 살던 그 집 가보자. 아직 짐 안 뺐을 거 아냐. 진명의 이전 문제도 단판 짓고 개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구경이나 하자. 수진도 신이 나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나도 같이 갈래.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민준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몇 번을 다시 눌러도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을 나오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거든요. 민준 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한참을 소란 피우고 있을 때 경비원 김 반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평소 저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었죠. 민준 씨가 반장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집사람 봤어요? 아, 이제 전처지. 그 여자 아직 안에 있죠. 김 반장님은 민준 씨와 옆에 있는 수진, 그리고 아기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강 선생님, 이 소연 씨 말입니까? 그분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오늘 아침 일찍 차가 와서 모셔갔습니다. 차요? 무슨 차요? 택시 불렀대요. 민준 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반장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택시라뇨. 회장님, 차라고 하던데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 양반들이 90도로 인사하고 모셔가더군요. 아, 그리고 한마디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강 선생님네 집안 파산할 준비나 하라고 전해달랍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던데요. 파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수진도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민준 씨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파산을 해요? 반장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전해달라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성그룹 계열사들이 시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더군요. 강 선생님네 건자재 납품하시죠. 조심하셔야겠어요. 민준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던 것,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 설마 제가 재벌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저 경비 아저씨 헛소리 하는 거겠지? 빨리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해봐.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시각 저는 이미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을 지나 본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정원.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는 소나무들이 여전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박 집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습니다. 박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칠순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한성그룹의 총수 한 회장님.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저 손녀 바보일 뿐이셨죠. 내 새끼,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그놈들이 속 썩였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다독이며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오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아서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경노하셨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내 처음부터 그 집구석 근본이 안 됐다고 하지 않았더냐. 감히 내 손녀 눈에 피눈물을 내. 옆에 있던 박 집사님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가씨가 돌아오셨으니 이제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할아버지는 비서실장 최 전무에게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최 전무, 지금 당장 강민준네 집안 뒤조사해. 건자재 납품업 한다는 그 성진건업 말이야. 자금 상황 샅샅이 파악해서 30분 내로 보고해.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소연이가 당한 수모 몇 배로 갚아줄 테니. 그깟 구멍 가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억울해서요. 이건 내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들이 내 착한 마음을 약점으로 이용했어. 한성그룹 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잠시 후 최 전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성진건업 상황 파악됐습니다. 주로 태양건설 하청을 받아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써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돌아오는 어음만 막지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될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좋아. 최 전무, 두 가지만 실행해. 첫째, 태양건설 사장한테 연락해서 성진건업과의 거래 끊으라고 해. 대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자재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둘째, 주거래 은행장에게 전화해서 성진건업 대출 연장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아. 당장 상환 압박 들어가라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나가고 할아버지는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아비가 다 해줄 테니. 그날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어릴 적 자주 먹던 옥수수 스프가 식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라도 경영 수업 받자.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야. 네가 한성그룹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꾸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 가정주부로 살면서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박 집사님이 잘 익은 제주산 감귤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회장님이 아가씨 오면 주려고 제주 농장에서 직송해 온 겁니다. 맛보세요.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무니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아버지가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태양건설 쪽에서 내일부로 성진건업과 계약 해지하겠다고 연락 왔어. 이제 며칠 안에 강민준 그놈 집구석은 난리가 날 거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 집사님이 조간신문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일면 하단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태양건설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역 중소기업 입지 좁아져. 사실상 저희 할아버지가 손을 쓰신 결과였죠. 반면 강민준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민준 씨는 태양건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말도 안 돼. 민준 씨는
태양건설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강 사장, 우리도 어쩔 수 없네.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 더 큰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그리고 자네 어디서 미운 털이 박힌 건가? 업계의 소문이 아주 안 좋아. 전화가 끊기자 민준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제 경비반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 차가 와서 모셔갔다. 설마 내 전처 이소연이 한성그룹 회장의 손녀라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한성그룹 한기철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회장님의 가족관계란에는 외동딸 작고 외손녀 비공개라고 되어 있었지만 인터뷰 기사, 사진 속 한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소녀는 틀림없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미친. 진짜였어? 민준 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 아니 민준 씨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었고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소연이가 한성그룹 회장 손녀였어. 우리가 그 집안을 건드린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얌전하던 애가 재벌집 손녀라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복덩이를 걷어차고 저런 화상 덩어리를 들였으니 시어머니는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수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찾아야 한다며 미친 사람처럼 제 친구 지은이의 꽃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은 씨, 제발 소연이 연락처 좀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민준 씨를 보며 지은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강민준 씨, 늦었어요. 소연이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겸상할 레벨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네 집안 망하게 한 거 자업자득이니 달게 받으세요. 지은이는 그를 내쫓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준 씨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수지는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녀는 제가 사는 평창동 저택을 알아내어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억지를 부리면 제가 마음 약해져서라도 만나줄 거라 착각한 거죠. 하지만 저택 정문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나 이소연 씨 친구예요. 아니, 강민준 씨 아이 엄마라고요. 수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자 박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이소연 나오라 그래. 지가 재벌 손녀면 다야. 왜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밥줄까지 끊어놔. 박 집사님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게 누군데 적반하장입니까? 아가씨 잠옷 입고 안방 차지하던 그 뻔뻔함은 어디 갔습니까? 여봐라.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잡혀 질질 끌려가는 수진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수진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저는 그 시각 정원에서 할아버지에게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보고를 들은 저는 펜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놔두세요. 제 풀에 지쳐서 가겠죠. 그런 사람들 상대할 시간 없어요. 며칠 뒤 성진건업은 결국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들이닥쳐 민준 씨네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아끼던 소파에도 흉물스러운 빨간 딱지가 붙었죠. 아이고, 내 살림살이. 이거 다 압류되면 우린 어떡해.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준 씨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찾으러 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 내 돈. 수진이 그 돈을 들고 아이와 함께 도망친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난 가난한 건 딱 질색이라
잘 살아. 민준 씨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악, 내가 미쳤지. 소연아,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경제인 연합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은 예전에 주눅든 가정주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많은 기업인이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다가왔고 할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내 외손녀 한소연 일세. 앞으로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야. 반갑습니다, 이사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셨군요.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 어린 눈빛을 받으며 저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자리였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힘이 있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애슨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강한 존재니까요. 저의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